역설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인천국제공항. 밤새 쉬지 않고 쏟아진 눈에 활주로는 새하얗게 뒤덮였고 보스턴으로 떠나야 할 우리 비행기는 결항 안내판에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인솔하던 미국 명문 사립학교 아이들 42명이 그렇게 한국 땅에 발이 묶였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눈 한 번에 통째로 막혀버린 겁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결항을 알리는 빨간 글씨가 끝도 없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7시간째 기내에 갇혀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세워가며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작 눈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뜬다고요? 저는 짜증부터 났습니다. 식품영양 컨설턴트로 20년, 미국 학교 급식이라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스쳐가는 출장지였습니다. 음식은 맵고 급식이라 해봐야 평범한 아시아식 한 끼겠거니 했습니다. 큰 기대도 별다른 관심도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얼 먹는지 단 한 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들어선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편식이 심해 평소 한 입도 제대로 안 먹던 12살 에밀리가 그날 처음으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끝까지 코웃음 치던 제 동료 토마스마저 식판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궜죠. 떠들썩하던 급식실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거라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밥 한 끼가 무엇이길래 보스턴에서 온 아이들이 낯선 나라 급식실에서 울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정확히 70년 전 바로 이 도시의 항구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굶주린 한국 아이들에게 우리가 밀가루 포대를 내려주던 그 항구가 70년이 지나 거꾸로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받던 나라와 주는 나라가 통째로 뒤바뀐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말이죠. 지금부터 그 사흘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 미국 보스턴에서 식품영양 컨설턴트로 20년을 일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세 글자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전국 수백 개 학교를 돌며 식단을 점검하고 영양 균형을 따지고 예산을 맞추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급식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꽤 자랑스러웠죠. 제가 자문하던 보스턴의 사립학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학비만 한 해 5만 달러가 넘었고 학부모 중에는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이 즐비했습니다. 그런 학교의 급식이니 당연히 미국 최고 수준이라 믿었습니다. 유기농 채소, 갓 구운 빵, 전문 셰프가 만든 메뉴. 저는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미국 전역의 급식을 손봐왔으니 이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배울 게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번 한국행은 그저 가벼운 견학 일정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아시아 교육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42명을 데리고 서울과 인천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짰고 저는 인솔교사이자 학부모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따라 나선 것뿐이었습니다. 일정표에는 경복궁, 한강, 전통시장 같은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급식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있었다 한들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외국 학교 급식을 제가 배울 일은 절대 없으리라 확신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날아가던 그 밤, 제 옆자리에는 동료 교사 토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역시 학교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급식에 관해서는 늘 제 의견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저를 툭 쳤습니다. 리처드, 이것 좀 봐. 한국 학교 급식이 외국에서 화제라는데? 영국 신문에도 났대. 저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긴 칩한 사진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그냥 평범한 한 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토마스, 저게 뭐가 대단해? 우리 학교 급식이 100배는 나아. 저건 그냥 동양식 가정식이잖아. 토마스도 별 대꾸 없이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급식이 화제라니. 인터넷에서 잠깐 떠도는 가벼운 이야기거리겠지. 그렇게 저는 이 나라의 밥상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멀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첫날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국 거리에 신이 났고 저는 일정표대로 아이들을 인솔했습니다. 점심은 호텔에서, 저녁은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맵지 않았고 아이들도 곧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따뜻한 보스턴 집으로 돌아간다고. 익숙한 우리 음식, 익숙한 우리 학교로 말이죠. 한국은 그저 사진 몇 장 찍고 떠날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저녁부터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이번 겨울 최대 폭설이라는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눈이 내릴 거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겨울마다 눈이 2m씩 쌓여도 학교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눈 좀 온다고 비행기가 안 뜨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일찍 재웠습니다. 다음 날이면 떠날 채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으로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눈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눈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까지 거세졌습니다. 호텔 창문에 눈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커튼을 젖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의 자동차도 가로수도 신호등마저 눈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항공사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안내.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결항. 우리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공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한참 이어지다가 가까스로 연결된 직원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활주로 제설 작업이 끝나지 않아 오늘 미국행 항공편은 모두 결항입니다. 100편 넘게 취소됐고 내일 운항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42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 20년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폭설이 얼마나 큰일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 식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항공편이 뜬다면 바로 탑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로는 눈에 막혀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고 공항버스는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택시 몇 대에 나눠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랑 든 항공편의 승객들이 갈 곳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앞면을 뒤집어 쓴 사람, 짐 가방을 베고 누운 사람, 발권 카운터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까지. 전광판은 온통 빨간 글씨였습니다. 보스턴, 뉴욕, 댈러스. 미국행 항공편 옆에는 예외 없이 결항 두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눈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할까? 다른 도시 호텔을 알아볼까? 하지만 도로가 다 막힌 마당에 아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이 똑같은 상황이라 따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을 일들이 이 눈 덮인 낯선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 구경에 들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고프고 졸리다며 칭얼댔습니다.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고 몇몇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가장 어린 에밀리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입이 짧고 낯을 가리던 아이라 저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눈에 밟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공항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몰린 인파에 음식은 동나 있었고 그나마 남은 곳은 줄이 끝도 없이 길었습니다. 42명을 다 먹일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팩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토마스를 돌아봤습니다. 토마스, 호텔은 알아봤어? 전부 만실이야. 폭설 때문에 발목 낀 사람들이 다 호텔로 몰렸대. 인천이고 서울이고 빈 방이 없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텔도 없고 밥 먹일 곳도 없고 비행기는 언제 뜰지 모르고 4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낯선 나라 공항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한밖에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급식 자문 위원이라는 제 자부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토마스가 통역 앱을 들고 한국인 공항 자원봉사자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리처드, 방법이 생겼어. 근처 학교 한 곳이 발목 낀 외국 단체 손님들을 잠시 받아주겠대. 거기 강당에서 하룻밤 묵고 끼미도 학교 급식실에서 해결해 준다는데 저는 미국에서 일하며 학교가 외부 단체에 그것도 외국인 아이들에게 선뜻 강당과 급식실을 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임 문제, 위생 문제, 보험 문제. 미국이라면 변호사부터 찾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학교는 그 모든 걸 따지기 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 아이들을 재우고 먹일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으니까요. 하필이면 급식이라니. 20년간 급식만 봐온 제 눈앞에 한국의 학교 급식이 운명처럼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막막한 상황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우리는 학교가 보내준 버스에 올랐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흩날렸고 도로는 제설차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한 줄로만 차들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기색으로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보스턴의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쓰고 또 지었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한국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끼니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 문장을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명문사립학교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으니까요. 버스가 멈춰선 곳은 인천 외곽의 한 평범한 중학교였습니다. 미국 명문사립학교의 웅장한 석조 건물에 익숙했던 제 눈에 그 학교는 작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운동장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정문에는 한글로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에서 42명을 다 받아준다고? 강당 바닥에 담요나 깔아주면 다행이겠지?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한 여성이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학교 영양교사 박선영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양교사. 저는 그 단어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학교에나 영양사가 한 명 있을까 말까였고 그마저도 식단을 짜기보다 납품업체와 계약을 관리하는 사무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전담 영양교사가 있다니. 게다가 그녀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영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작은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우리를 먼저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당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난방을 틀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깨끗한 매트와 담요가 가지런히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큰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도 인원수에 맞춰 줄지어 놓여 있었죠. 아이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매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아이들이 추위에 떨 일은 없겠구나.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저녁 준비할 시간이네요. 급식실로 오세요. 아이들 따뜻한 밥 먹여야죠. 갑자기 인원이 늘어서 메뉴가 평소만큼 풍성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굶게 둘 순 없으니까요.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갑자기 42명이 늘었는데 무슨 수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거지? 미국이라면 외부 손님을 위한 비상급식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식자재 발주는 며칠 전에 끝나고 인원 변동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생 규정 때문에 외부인은 급식실 출입조차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짝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보일 거라고 예상했죠. 급식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른 건 냄새였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 끓는 국 냄새, 고소한 기름에 볶이는 채소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밀려왔습니다. 종일 공항에서 굶주린 제 위장이 저도 모르게 꿈틀거렸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조리사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는 김이 펑펑 솟아올랐고 조리사들은 손발이 척척 맞는 듯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생모와 마스크, 앞치마와 장화까지 갖춘 모습이 마치 잘 훈련된 전문가들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봐온 많은 학교 급식실은 냉동식품을 데우는 곳에 가까웠습니다. 봉지를 뜯어 오븐에 넣고 데워서 내놓는 식이었죠. 피자 한 조각, 너깃 몇 개, 봉지에서 꺼낸 샐러드. 그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생채소를 직접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날의 식단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영양 성분과 열량까지 빼곡히 적힌 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도 따로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리처드, 이거 봐. 식단표에 칼로리랑 영양소가 다 적혀 있어.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온 재료인지까지 써놨네. 우리 학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명문 사립학교조차 식단표의 영양 성분을 이렇게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속으로 대뇌었습니다. 우연이겠지. 마침 오늘 메뉴가 좋았을 뿐일 거야. 이 학교가 특별히 모범학교일 수도 있고. 박선영 선생이 시판을 하나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쌀밥,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귤이에요. 우유도 한 팩씩 드릴 거고요. 갑작스러운데도 이만큼밖에 못 차려서 죄송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밥에 국에 반찬 3가지, 거기에 과일과 우유까지. 이게 갑자기 차린 비상식이라고? 미국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자부하던 점심도 보통 메인 요리 하나에 곁들임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외국 손님들에게 그것도 평소보다 못한 거라며 사과까지 하면서 이만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저는 그 사과의 의미를 한참 곱씹었습니다. 이게 평소보다 못한 거라면 평소엔 도대체 얼마나 잘 차린다는 걸까?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시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사들은 외국 아이들이 신기한 듯 따뜻하게 웃으며 한 명 한 명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한 주걱 더 떠주었고 누군가는 서툰 손짓으로 맛있게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면서도 따뜻한 시판을 받아드는 순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종일 굶고 떨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질이 서툴러 음식을 흘리던 아이들도 조리사 한 분이 다가와 포크와 숟가락을 따로 챙겨주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익숙하던 아이들이 낯선 불고기와 시금치나물을 조심스레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 아이가 작게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옆자리 아이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부지런히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서 늘어져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알 수 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식사하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돌며 누가 무엇을 남기는지, 누가 더 필요한지 살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챙기는 마치 한 가정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급식 현장을 봤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살피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줄맨 뒤에서 한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식판을 받아든 채 멍하니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안 먹으려는구나. 평소 학교에서도 급식을 거의 손대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이 따로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을 정도였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에밀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선영 선생이 먼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역 앱을 거치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다정한 만큼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괜찮고 그래도 이 국은 한번 떠먹어 볼래?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이 최고거든. 에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굳어있던 얼굴이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장면 하나에 왜인지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업적인 호기심을 넘어선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빈 시판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을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학교 급식 하나에 어떻게 이만한 정성을 쏟는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이 학교만 특별한 걸까? 아니면 한국 전체가 이런 걸까? 저는 그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시판을 받아든 제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은 그쳤지만 활주로 제설 작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하루 더 결항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어젯밤 따뜻한 밥과 포근한 강당에서 푹 잔 덕분인지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물음 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밥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마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박선영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통역 앱을 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그 식사 말입니다. 그게 이 학교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인가요? 박선영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어제는 갑자기 인원이 늘어서 평소보다 단출했어요. 보통은 반찬이 더 많고 주에 한두 번은 특식도 나와요. 생일인 날엔 특별 메뉴도 나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엔 더 많다니.
어제 그게 단출한 거였다니. 저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급식을 먹으려면 돈을 얼마나 냅니까?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돈이요? 안 내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급식비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전부 무상이에요.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가 똑같은 밥을 먹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상. 모든 아이가 똑같이. 저는 미국의 급식 시스템이 떠올라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만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라는 까다로운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했죠. 그 기준을 살짝 넘는 가정의 아이들은 한 끼에 1.5달러에서 3.5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점심을 굶거나 친구들 앞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급식비가 밀린 아이의 식판을 직원이 빼앗아 버린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지만 정작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밥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한 끼에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미국 아이는 돈을 내야 먹고 한국 아이는 영원에 먹는다. 그 단순한 숫자 하나의 차이가 두 나라가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느라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제가 충격받은 걸 눈치챘는지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학교 급식에 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통계는 하나하나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영양 설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 급식은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짭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열량,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정확히 계산해서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라는 아이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맞춘 밥상이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따로 식단을 짜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에도 영양 기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많은 학교는 값싼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에 의존했고 그 결과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아동 청소년 3종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통계는 제 직업인생 내내 따라다닌 부끄러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그 숫자를 줄여보려 했었지만 번번이 예산과 제도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피자와 감자튀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가 업체와 학부모 양쪽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루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이 500만 명이 넘어요. 538만 명 정도 되죠. 전국 10,000곳이 넘는 학교에서요. 그 많은 아이가 전부 영양사가 설계한 밥을 먹는 거예요. 538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한나라의 학생 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문가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먹는다. 그것도 공짜로. 저는 그 규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다 포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의지가 필요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끼도 아니고 매일 모든 아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선영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급식 자체는 오래됐지만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주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난한 아이들만 지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무료 급식 받는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더래요. 누구는 돈 내고 먹고 누구는 공짜로 먹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정한 거예요. 어떤 아이도 밥 때문에 차별받거나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주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아끼고 효율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밥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한 사회의 따뜻한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무료급식 대상자임이 드러나 고개를 떨구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운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한국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 누구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도 어느새 자료실에 들어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급식 식단표 사진들을 넘겨보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리처드, 이거 봐. 매일 메뉴가 달라. 한 달 식단표에 같은 메뉴가 거의 없어. 게다가 튀김 같은 건 갈수록 줄이고 과일이랑 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왔대. 저는 그 식단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한 달 내내 다른 메뉴가 빼곡히 짜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끄는 메뉴가 일주일 단위로 똑같이 반복되었는데 말이죠. 월요일은 피자, 화요일은 햄버거,
수요일은 치킨 너깃. 매주 똑같았습니다. 그게 미국 최고 명문학교의 급식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미국 급식과 한국 급식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학교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1980년대 예산 감축을 거치며 급식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튀김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일과 채소 후식을 늘리고 가공식품 대신 직접 조리한 음식의 비중을 높여온 것입니다. 같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한 나라의 급식은 후퇴했고 다른 나라의 급식은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 대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박선영 선생의 허락을 받아 급식실 주방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거든요. 조리 과정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채소는 3번에 걸쳐 씻겼고 칼과 도마는 고기용과 채소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조리실 한쪽에는 매일 음식의 일부를 따로 보관하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보존식이에요. 혹시라도 식중독 같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만든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해둬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위생 규정은 있었지만 이 작은 시골 학교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자재 검수일지, 조리온도 기록표, 직원 건강 점검표까지 종이마다 빼곡한 기록이 학교 급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책임이 담겨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리사 한 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이 학교에서 15년째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통역을 거쳐 들은 그분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아이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그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만난 급식 종사자들은 대개 최저임금을 받으며 시간에 쫓겨 일했습니다. 음식의 자부심을 갖기보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직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곳의 조리사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달랐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잔반을 줄이는 캠페인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이유까지 가르쳐요. 급식이 그냥 한 끼가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거든요. 식습관도, 감사하는 마음도 다 그 밥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의 한 부분.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급식을 그저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만 여겼습니다. 빨리 먹이고 싸게 먹이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한국은 그 한 끼에 영양과 평등과 교육과 정성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르실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자부심이 이 작은 학교 자료실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을 나오며 복도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도화지에는 식판 가득 음식을 담은 그림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마운 마음을 적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역 앱으로 하나하나 읽어보니 조리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먹는 밥이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그림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급식을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불평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이들은 한 끼의 밥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음식의 질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까지 다르게 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어쩌면 이런 작은 밥상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가 20년 동안 못한 걸 여기선 매일 하고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자료를 넘기는 제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얀 눈을 바라보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박선영 선생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날 오후 박선영 선생은 자료실 깊숙한 서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숙연하고 또 어딘가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커먼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사진 속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루마다 두 손을 맞잡은 그림이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 원조 물자를 보낼 때 쓰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나르는 사람들. 깡마른 몸에 누더기를 거친 채 등이 휘도록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짊어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박선영 선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천항이에요. 홀만 선생님이 어제 비행기를 타려 했다. 바로 그 인천이요. 저는 사진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인천. 우리가 발이 묶였던 그 도시. 70년 전 이 항구에서 미국이 보낸 식량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의 거친 입자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자루를 짊어진 어른들의 얼굴엔 굶주림과 절박함이 가득했고 그 옆에 선 아이들은 빈 그릇을 꼭 쥔 채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며 풍요만을 알고 살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났고 버려지는 음식이 산을 이뤘죠. 그런 제게 이 사진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70년 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막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땅은 폐허가 됐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때 한국을 살린 게 바로 미국의 원조였어요. 밀가루, 설탕, 면화. 사람들은 그걸 삼백산업이라고 불렀어요. 하얀 게 세 가지라고요? 그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이고 죽을 써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저는 사진 속 깡마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명명실조로 배만 볼록 나온 아이가 빈 깡통을 들고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따뜻한 밥을 받아들던 한국 아이들의 눈빛과 너무도 대조되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절 한국 아이들에게는 박선영 선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 받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이었대요. 그것도 미국이 보내준 분유와 밀가루로 만든 거였죠.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 한 끼가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이 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7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진 한 끼의 의미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한국 아이들이 시판 가득 담긴 음식을 앞에 두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또래의 아이들. 그런데 70년 전 빈 깡통을 든 아이와 지금 식판을 든 아이 사이에는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 믿기 힘든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박선영 선생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굶어 죽던 나라에서 모든 아이를 배불리 먹이는 나라로. 그 사이엔 정말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있었죠. 부모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다음 세대를 먹이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아이들 식판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빛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시절 한국이 받던 원조가 미국 원조가 한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됐습니까? 박선영 선생은 잠시 자료를 뒤적이더니 답했습니다. 전쟁 직후엔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원조에 기댔어요. 한때는 들어오는 물자의 70% 넘게가 미국 원조였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먹여 살린 나라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70%가 넘는 원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70년 전 이 나라가 미국이 보낸 밀가루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준 한 끼로 연명하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서 자기 나라 아이 538만 명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폭설에 갇힌 미국 아이 42명에게까지 선뜻 밥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갔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어깨가, 등이, 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장의 사진 사이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70년. 한 사람의 인생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자기 아이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먹이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인류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랑하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갚는다는 사람의 도리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군요. 70년 전 우리 미국은 이 인천항에서 굶주린 한국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바로 이 인천에서 폭설에 갇힌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박선영 선생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땐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젠 우리가 돌려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먹이는 거. 그게 사람 사는 도리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잖아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역전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어제 미역국을 떠먹던 에밀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무엇도 입에 대지 않던 아이가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70년 전 빈 깡통에 담긴 분유 한 스푼에 행복해하던 한국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시대도 나라도 달랐지만 따뜻한 한 끼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짐은 똑같았습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 아이에게 그 증거를 건넸고 이제 한국이 미국 아이에게 그 증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국 급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 급식 따위가 화제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제 자부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에서 토마스에게 우리 학교 급식이 100배는 낫다고 큰 소리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도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어. 인천에 상륙했었대. 그땐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다들 그랬다는데 봐. 지금 이 나라가 우리 손주들을 먹이고 있잖아. 우리가 20년 동안 고치려다 못한 걸 여기선 매일같이 해내고 있어. 저는 토마스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무어라 위로할 말도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전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속대로 아이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매트에 둘러앉았고 저는 그 앞에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통역을 도와줄 박선영 선생도 곁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제 오늘 먹은 이 따뜻한 밥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70년 전 바로 이 나라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단다.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었지. 그때 누가 이 나라를 도왔는지 아니?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이었어. 우리 미국이 이 인천항에 밀가루를 보내서 굶주린 한국 아이들을 먹였단다. 너희 또래의 아이들이었지?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컬러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봐. 7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도움받던 그 나라가 폭설에 갇힌 우리를, 너희를 따뜻하게 먹여주고 있어. 우리가 옛날에 베푼 작은 도움이 70년이 지나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 거야.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오가는 마음이란다. 당당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사진과 자신들의 시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갚는 거야. 그게 사람 사는 도리란다. 저는 박선영 선생에게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종일 말이 없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처음으로 급식을 다 먹었어요. 미역국이 따뜻해서 엄마가 끓여준 수프 생각이 났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챙겨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끼의 밥이 낯선 나라에 갇힌 12살 아이의 두려움을 녹여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밥상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당 한쪽에 앉아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포근한 담요를 덮은 아이들의 얼굴엔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배고픔에 칭얼대던 그 아이들이 맞나 싶을 만큼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스턴의 학부모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 한국의 한 학교에서 더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며칠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선생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학교에 남아 다음날 아이들 식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앱을 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급식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미국 것이 훨씬 낫다고 자만했죠. 20년간 급식 전문가랍시고 일했는데 정작 진짜 좋은 급식이 무엇인지 몰랐다던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웃을 만했죠. 옛날 우리 급식은 정말 형편없었으니까요. 저도 어릴 땐 급식이 맛없다고 불평했어요. 지금처럼 좋아진 건 수많은 사람이 더 나은 한 끼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애쓴 결과예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장의 사진이 계속 겹쳤다 떨어졌습니다. 빈 깡통을 든 70년 전의 아이와 시판에 든 오늘의 아이. 굶주리던 나라와 베푸는 나라. 그 사이를 잇는 70년의 세월이 마치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학교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 자기 아이들을 그리고 남의 아이들까지 품을 만큼 성장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든 그 따뜻한 식판 한 장이었던 겁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항구에 밀가루를 내리던 미국의 배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기 나라 아이도 모자라 남의 나라 아이까지 따뜻하게 먹이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러움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활주로 제설이 끝났고 다음날 오후 보스턴행 항공편이 정상 운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간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은 시원섭섭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날 점심, 박선영 선생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급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아이들을 위한 송별밥상이라고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한층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후식으로는 한국 전통 과자와 식혜까지. 조리사들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사이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진 아이들은 이제 젓가락질도 제법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김치를 척척 집어먹는 아이도 있었고 떡볶이가 맵다며 호호 불면서도 손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배고픔에 지쳐 울먹이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만큼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학교 급식실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급식실에서 아이들은 음식을 받자마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맛없다고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음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톨의 밥알도 한 조각의 반찬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의 질이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 만든 사람의 정성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한 끼의 밥을 함께 나누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어떤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식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송별밥상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박선영 선생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줄곧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42명이나 되는 외국 아이들을 받아서 며칠씩 먹이고 재우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텐데요. 박선영 선생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어요? 식재료도 갑자기 더 들여와야 했고 선생님들도 며칠 밤을 새웠죠. 그런데요, 콜먼 선생님, 추운 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 대답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곧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학교 근처 주민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던 겁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담요를 더 가져왔고 누군가는 직접 만든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주라며 귤 한 상자를 들고 와 서툰 손짓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발목 낀 외국 아이들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한 학교, 한 영양교사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에 흐르는 어떤 따뜻한 정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선영 선생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폴먼 선생님, 가시는 길에 아이들 먹으라고 김밥이랑 간식 좀 쌌어요. 비행기에서 출출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젯밤에 직접 쓴 편지예요. 한국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요. 폴먼 선생님이 미국 가서 읽어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42명 아이들이 한자 한자 눌러 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음식 최고예요 같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들을 들여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며칠 사이 이 낯선 나라에서 받은 사랑이 그 어설픈 글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선영 선생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통역앱이 필요 없을 만큼 제 마음을 다 담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음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음식은 그냥 영양분이 아니더군요. 그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선영 선생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될 말씀을요.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거요.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먹이고 추운 아이가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어른이 할 일이잖아요. 국적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42명의 미국 아이들은 그저 도와줘야 할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자기 나라 아이처럼 품어주었던 겁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 아이들을 먹였을 때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 마음이 7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이 작은 급식실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송별 밥상을 먹는 동안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아 나지기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 보스턴 가면 학교에 정식으로 건의할 생각이야. 우리도 한국처럼 바꿔보자고. 무상급식, 영양사 식단 설계, 직접 조리.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작은 해봐야 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20년간 못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어. 진짜 의지가 없어서였지. 한국은 가장 가난할 때도 아이들 먹이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리도 그 마음부터 배워야 해. 우리 두 사람은 식판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국 급식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조리사들에게 직접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해온 아이들이 한 명씩 조리사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5년 경력의 그 조리사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폭력을 거쳐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주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주니 내가 더 고맙네요. 음식하는 사람한테 이만한 보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한 끼의 밥상 앞에서 가족이 되는 그 풍경을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 급식을 비웃고 공항에서 짜증을 내고 이 작은 학교를 얕봤던 저. 그때 저는 세상을 제 좁은 잣대로만 바라보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것이 최고라고,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사흘이 그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따뜻한 무언가를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며칠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본 시판 사진 한 장에 코웃음을 쳤던 제가 이제는 그 한 장의 시판 뒤에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무상으로 모든 아이를 먹이는 평등, 영양사가 설계하는 과학, 조리사가 쏟는 정성, 그리고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 끼의 밥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토록 완성도 높은 한 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맛이나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잠시 혼자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그친 운동장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눈밭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속설이 아니었다면, 결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영영 몰랐을 겁니다.
한국 급식이 화제라는 뉴스에 코웃음만 치고 평생을 살았겠죠. 그러고 보면 그 지긋지긋했던 폭설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이 작고 소박한 학교를 속으로 얕보았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학교의 웅장한 건물에 비하면 초라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았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학비의 액수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마음. 갈 곳 없는 외국 아이까지 따뜻하게 품는 그 넓은 가슴이야말로 진짜 명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그 비싼 학교가 이 작은 한국 중학교에게 무엇이 진짜 교육인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배움이 바로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이들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아이의 편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선생님, 저는 이제 음식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끼의 밥이 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 아닐까. 저는 20년 경력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사흘 동안 한국의 작은 학교에서 비로소 배웠습니다. 운동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복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흘간 받은 것은 단지 따뜻한 밥 몇 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깊고 진한 잊지 못할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보스턴은 어느새 봄을 맞아 학교 정원의 나무들이 연두빛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들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편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눈 덮인 인천의 그 작은 학교를 떠올립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학교 이사회에 한국 급식 사례를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니 예산은 어쩌고 외국 사례가 우리한테 맞겠어? 그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직접 본 데이터를 하나하나 펼쳐보였습니다. 페어에서 시작해 모든 아이를 먹이는 나라가 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마스도 제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진심이 통했는지 학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줄이고 직접 조리하는 음식을 늘렸습니다. 전문 영양사를 새로 채용해 식단을 설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밀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그 편식 심하던 아이가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콜먼 선생님, 우리 에밀리가 달라졌어요. 음식을 두고 투정 부리던 애가 이제는 밥 먹기 전에 만들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한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이 아이의 마음을 열었지요. 음식은 그런 힘이 있더군요. 한편 한국에서 우리가 겪은 일은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그 학교가 폭설에 갇힌 외국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미담이 한국의 지역 소식을 타고 알려진 겁니다. 저 역시 미국에 돌아와 여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급식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한 사회의 따뜻한 철학이 담긴 밥상이라는 것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급식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급식의 가장 든든한 전도사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따금 저는 박선영 선생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지난달엔 그녀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새학기 첫 급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저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식판 위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기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폭설이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까? 아마 평생 제 좁은 세상 안에 갇혀 미국 것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울 기회도, 제 오만을 깨달을 기회도 없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 폭설은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고마운 눈이었습니다. 70년 전 미국은 인천항에서 굶주린 한국 아이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은 한 나라를 살렸고
그 나라는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폭설에 갇힌 미국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오만했던 미국 전문가의 마음의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돌고 돌아 언젠가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서 말이죠. 한 끼의 따뜻한 밥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무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편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받은 것을 갚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가르쳐준 그 작은 학교의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기 아이도 모자라 남의 나라 아이까지 따뜻하게 품는 나라. 저는 그 위대한 밥상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한 그릇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